반갑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죠? 네, 오늘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성경적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시간이 우리 인브레스 예배에 나오시는 청년들과 또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계획된 거라 제가 작은 부제를 하나 정했어요. 결혼 전에 알아야 할 결혼에 관한 것, 몇 가지를 중요한 또 베이직인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아멘. 네, 여기 보면 성경 구절에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여기는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는 존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바라는 존경. 혹시 그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아마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내용의 기반으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지를 쓴 책이에요. 그 책의 주요 골자는 이런 거예요. 아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남편에게 존경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지 않는 남편은 어떨까요?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가정 안에서 반복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먼저 성숙한 사람이 아내라면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그 책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우리 부부 사이가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예방 차원으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걸 통해서 나의 가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원합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결혼한 여성분에게 부부관계를 표현하는 인형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인형을 골랐어요. 남편은 아주 사나운 공룡이에요. 사이즈도 커요. 아내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아주 조그만 고개 숙인 말을 골랐습니다. 이 사진의 관계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저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모습이 어떨까를 아마 조금씩은 상상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는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들은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 사랑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다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되게 사랑에 빠진 커플들을 향해서 조금 실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알고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두 사람이 너무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얘기가 잘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잘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 사랑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초가 튼튼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 관계가 꼭 성공적이고 결혼 생활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혼 자체를 준비하기보다는 결혼 생활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결혼을 앞두고 나면 여기 호주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돈을 모아서 두 사람이 의논해서 형편에 맞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형제들 같은 경우에 제 여자친구에게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몇 년간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최소한 작게 결혼해도 몇만 불에서 네, 몇십만 불까지 결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하고 또 의논하고 또 준비성이 철저한 커플들은 보니까 뭐 결혼하기 2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1년 정도는 준비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커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결혼 예비 학교 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부학교 같은 걸 운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예비학교, 부부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 일찍부터 이런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알고 결혼을 했더라면 결혼 이후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꼭 준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결혼 예비 학교라던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결혼을 준비하는 상담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딸이 호주에 와서 유학을 했는데요. 잠깐 방학 동안에 한국에 왔는데 어떤 친구가 남자 한 명 소개시켜줬나 봐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둘이가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뭐 1, 2주밖에 그것도 몇 번밖에 안 만났는데 엄마에게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몇 번 보지도 않은 남자와 내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 보니까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좀 훨씬 좋은 것 같고 헌칠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 형제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너무 빠른데 어떻게 하지?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니네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으면 여기 온누리교회 가면 결혼 예비 학교가 있으니 결혼 예비 학교를 참석하고 와. 그러면 결혼을 시켜줄게. 그렇게 어머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 예비 학교를 참석을 했어요.
열심히 참석하고 엄마 도움이 많이 됐어라고 하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호주로 다시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 커플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는 커플들, 그리고 또 막 결혼했는데 약간 티격태격 조금 갈등이 있는 커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 기본적으로 중요한지를 알고 또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젊은 이런 커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런 좋은 커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결혼 예비 상담을 받으시거나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결혼을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결혼 생활이 좀 안전하게 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그러면 알아야 되나?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의 디자이너 대신 하나님의 원칙을 잘 알아갈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다. 세상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제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좀 전에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동반자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의 목적은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한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돕는 베풀이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점이 있지만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는 독립하는 것에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란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독립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면 이제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새롭고 영원한 평생 가는 그런 관계를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좀 내가 자란 가정으로부터는 이제 독립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독립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지난주에 아들이 사주는 점심을 얻어먹었습니다. 되게 감개무량했는데요. 네. 부모님들이 다 원하는 거죠. 내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는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면 이제 독립해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또 다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계약적인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묘사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은 물론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최대한 언약적인 관계로 평생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요. 또 그 관계 안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생산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 그렇지만 재생산 자체가 결혼의 전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부부들 보면 이제 자녀 낳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친밀함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 친밀함이 결혼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재생산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의무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친밀함과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동일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기 원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면 이 결혼이 주는 유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고요. 또 그 사랑 안에는 무조건적인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돕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결혼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또 가정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결혼이 주는 그런 안정감, 만족감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볼스 센터가 미국에 있는데요. 헤리티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고 또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저자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25가지 중에 2가지가 뭐냐면 결혼해 보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이는 상관없지만 가능한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어. 독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없으시다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이 제도를 따라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적인 건강한 결혼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 안에서는요,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잘 있어요. 사실 부부 문제 중에서 역할과 관련되어서 갈등이 참 많거든요. 음식은 누가 만드느냐, 밤에 아이는 누가 재우느냐, 쓰레기통은 누가 비우고 설거지는 누가 하느냐, 빨래는 누가 하느냐. 네. 이런 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을 때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은 좀 되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어서 이제 추석이나 설날에 딱 가면 모든 남자들은 방에 앉아서 놀고 있으시죠. 네, 모든 여성분들은 부엌에서 네, 열심히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어서 계속 배달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것이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여기 나오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어떤 결혼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이 꼭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예전에는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지라고 하면서 여기 중간에 보이는 삼각형처럼 너와 나는 똑같은 거야, 그냥 성만 다를 뿐이야, 이렇게 평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결혼 역할의 모델입니다. 근데 또 그건 그렇게 하면 너무 서로 일치점이 없고 계속 싸우겠죠. 서로의 모든 역할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한 모델로 이제 어떤 기독교 여성주의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서로 똑같은 가치 있는 존재지만 서로 순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모델을 또 만들어서 남녀의 역할은 이래야 돼 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 어떤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적 결혼의 역할의 부부의 모습은 이렇다. 삼각형이 2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모습. 이 모습은요, 서로가 하나이다. 따로따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도 또 남편이 머리가 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남편들을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리더인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지만 또 각각의 독특성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남녀가 서로 평등하지만 그 역할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네. 건강한 결혼 안에서는요,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헌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서로에게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자아 실현에 아주 가치를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다 보면 일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배우자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크리스찬 가정이라면 그것과 플러스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헌신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부부가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 했는데 주말에 갑자기 남편이 일이 생겼어요. 직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대부분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죠. 근데 그런 일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하는 건 가족과 약속을 했다면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그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결혼의 특성 중에 하나는 소통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 항상 하는 검사지가 있거든요. 프리페어 임니치라고 하는 부부 관계를 검사하는 도구인데요. 이 검사 도구는 거의 한 지금 30년 정도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검사 도구예요. 이제 그걸 검사를 하면 부부 관계가 아주 자세히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상담소를 찾는 모든 부부들은 소통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결혼 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대화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제가 뒤에 시간이 될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한 결혼의 특성 중에 하나는 사랑을 많이 주고받아요. 여기에서의 물론 어떤 성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성적이지 않은 애정 표현이 많은 결혼 생활이 건강한 결혼 생활이다. 저희 언니 남편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준대요. 마치 놀리듯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구걸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빠진다고 저희 언니가 얘기하던데요. 사실 사랑한다 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한 결혼 안에는 그런 애정 표현이 많아요.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최고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따라서 내가 자라온 환경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나는 우리 가정에서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바꾸셔야 돼요. 애정 표현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배우자가 혹시 계시거나 가족이 계시는 분들은 옆에 좀 사랑해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네. 지금 해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최고야. 네. 건강한 결혼 생활 안에서는 이런 애정 표현을 많이 주고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강한 결혼 생활 안에서는요, 문제 상황에서 서로를 많이 지원합니다. 네. 언젠가 제가 상담을 했던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요. 그 커플은
아내분이 간호사셨어요. 간호사분들은 이렇게 3교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 밤늦게 일을 하게 되잖아요. 신혼초였대요. 신혼초였는데 아내가 이제 밤에 이 일이 막 끝났어요. 끝났는데 집에 전화를 해요. 자기야, 나 지금 일 끝났는데 데리러 와줄 수 있어? 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아내가 원했던 것은 남편이 피곤한 나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데리러 와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수고한 너를 지지해 라고 하는 걸 아내는 느끼고 싶었던 거죠. 남편으로부터. 근데 이 남편은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을 하면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제가 지금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게 훨씬 짧게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한 남편은 지하철 타고 와. 그게 훨씬 더 짧게 걸려. 돈도 작게 걸리고 나도 내일 일찍 직장에 가야 돼. 그렇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신혼초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는 마음이 아주 상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는데 15년, 20년 지났는데 상담 시간에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건강한 결혼 생활 안에서는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힘들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을 헤아려주고 그 부분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요. 그래서 건강한 결혼 생활 안에서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들을 함께 잘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건강한 결혼 안에서는요, 계속해서 성장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 초에 저희 남편과 많이 다투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의 다투지 않는 이유는 그때 다투었던 걸 통해서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매번 한 번씩 싸울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 내 남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해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해도가 점점 더 커졌고 또 용서하는 법도 더 많이 배워나가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결혼은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결혼 안에서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평생 결혼해서 용서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으니 어떻게든 갈등을 잘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페어 인니치라고 하는 그 검사 도구가 있는데요. 이제 그걸 검사해 보면 이 5가지로 결과가 나와요. 당신들은 지금 아주 활기찬 행복한 커플입니다. 또 때로는 당신들은 갈등이 많은 커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활기찬 커플로 나오진 않았고요. 조화로운 커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같이 소그룹을 했던 그룹들이 있어서 함께 이제 그 그룹들 부부들을 다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해드렸는데요. 상당히 조화로운 커플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두 사람 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지만 갈등이 있고 활기가 없는 이런 커플들도 생각보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우리 부부 안에 건강한 결혼의 모습이
지금 좀 상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성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보여주는 결혼 생활이 모델이 돼서 나의 자녀도 비슷하게 살아갈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부부들이 어디에 갈등이 있나라고 하는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또 갈등이 많다. 수시로 싸워. 그 다음 또 파트너의 스타일과 습관. 맨날 집을 엉망으로 어질러 놔요. 하나도 안 치워요. 이런 것들 되게 힘들죠. 그 다음에 재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 또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어떤 분은 일을 끝내고 나면 집콕 하시는 분 있죠. 집 안에만 계속 있으려고 하는 분들. 아내는 계속해서 밖에 나가자 하는데도 집에서 잠만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될 수 있고요. 또 성적인 부분, 또 그 외 친구와의 관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역할, 또 때로는 어떤 영적인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부부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페어 인니치 하면 이 부분이 다 나와요. 각 부분에서 점수가 몇 점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필요한가. 혹시 검사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쉽게 검사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권면드리는 건 뭐냐면 한 결혼하시고 한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런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부부관계를 좀 점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곤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opposite attract and opposite attack이에요. 결혼 전에 너무 좋아 보였던 점이 결혼 후에는 나빠 보이는 점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너무 비슷해서 좋아 라고 했던 부분이 결혼하고 나면 너무 비슷해서 답답하고 힘들어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였던 부분, 너무 달라서 매력적이야 라고 했던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떻게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이 나빠지는지를 조금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하나는 어떻게 부부관계 안에서 사이가 나빠지는지를 좀 이해하는 방법, 그걸 양극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하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으로 결혼 생활 안에서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양극화 과정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양극화 과정은 뭐냐면요, 부부가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했어. 열심히 연애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서로를 너무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양극화 과정은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한 6년이 걸린다고 해요. 처음 결혼하고 6년 정도 이 양극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부부는 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보통 이 양극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PPT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우리는 너무 비슷해, 좋아. 우리는 너무 달라, 그래서 너무 존경할 게 많아. 이렇게 했던 부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고쳐야 되는 요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어느 부부가 젊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좌파였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을 했어요. 자,
보통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어떻나요? 노동자의 입장에 서야 되니까 본인도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되겠죠. 가난하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서 너무 좋았는데 결혼했는데도 계속 노동운동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살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요. 이제 운동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직장이 있어야 돼요. 또 가족이 살 집도 필요해요. 자, 더 이상 아내의 눈에 남편이 멋있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여전히 가난하게 노동 운동만 하는 남편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것이 진리다라고 믿었던 남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양극화 가정이 일어나느냐? 막 계속 자주 이제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 거기에 우리들은 합리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유를 만들어요. 거기에 도덕적 결점.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 성격적 결함. 저 사람은 원래 게을렀어. 그리고 능력의 결점. 저 사람은 원래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갈등 가운데 플러스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합리화가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비양심적인 사람이어서 속여서 결혼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어떤 결함을 붙여야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좋았던 것이 점점 나빠지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네, 결국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이 사이가 나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예전에 사랑했던 부분조차도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좋았던 부분조차도 이제는 나쁘게 보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는 과정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 다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는 지금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은 다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부분적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얀 사람, 완전히 까만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얗고 까만 사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격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내가 붙인 거예요. 게으른 부분이 있지만 100%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극단화로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좀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또는 교육자분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끝까지 양극화 끝까지 가기 전에 조정을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면 부부 관계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지적인 행동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인데,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네. 그런 거 같으세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이어지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 사랑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언어 5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마지막은 스킨십인데요.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무리 말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줘도 별로 사랑한다고 안 느껴져요. 장갑을 손에 끼고 설거지를 해줘야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선물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건으로.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작은 거라도 해서 줄 때 저는 내가 사랑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제가 사랑을 이렇게 선물로 어릴 때 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선물이 사랑인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선물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여러 주를 다니면서 제가 세미나를 운영해야 됐는데, 거기 가면 항상 집에 오기 전에 그 아트박스? 뭐죠? 모닝글로리. 네, 모닝글로리를 항상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들 선물을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꼭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집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도 저희 남편은 그거로 별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에요. 그리고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집안에 어지러놔도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집을 막 엉망으로 해놓고 또 저도 세미나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집 청소를 안 했어요. 저는 오면서 나중에 집에 왔는데 집이 막 너무 어지러져 있으니까 어떡하지? 이거 빨리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이 막상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돈 케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정리를 안 해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훨씬 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건 이렇게 한번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거 훨씬 좋아하고요. 칭찬해주면 저희 남편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래, 나의 사랑의 언어는 값이 되게 돈이 안 든다. 너의 사랑의 언어는 몸으로 노동해야 되고 선물 줘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아서 그것으로 평소에 사랑을 표현해 줄 때 부부 사이는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한 결혼 생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인터넷 들어가시면 금방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해보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나는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결혼 관계 안에서 많이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커플들은 보니까 한번 싸우면
일주일, 2주일, 뭐 2달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결혼 안에서는 빨리빨리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과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게리 체프만은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사과에도 언어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시면요, 유감을 표명하는 거, 이건 뭐냐면 I'm sorry, 미안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책임 인정. 책임 인정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상. 보상을 사과의 언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제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실한 뉘우침. 이것은 이제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 다음번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용서 요청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겠어요? 라고 표현까지 하는 거. 그것이 사과의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과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미안해 라고 하는 말로만 했을 때는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충분한 사과라고 본인은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 안에서 어떻게 사과를 했을 때 정말 사과를 했다라고 느끼고 그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지 서로의 언어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캔버라라고 하는 곳에서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다 같이 하는데 진짜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인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예전에 시골 같은 데서는 되게 작은 꼬마들 있잖아요. 꼬마들이 기저귀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꼬추를 만지면서 귀엽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그게 성학대에 속하잖아요. 성희롱에 속하는 것인데요. 그 목사님이 처음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쯤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분이 외국 아이 고추를 만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의 베이스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이제 그 외국 리더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막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 부모들도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I am sorry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시고 한국 분들이시니까 I am sorry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모르고 그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 외국 분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사과의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어떻게 제대로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분들을 두고 조금 더 강한 어떤 처벌을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막 생겼거든요. 어찌 보면 되게 문화적인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외국 분들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책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용서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너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는 사실 어떤 습관적인 행동이라던가 잘 고치기 힘든 어떤 영역에서 잘못을 자꾸 반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미안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심이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잘못하는 일, 비난하는 일 그러면서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면서 서로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의 사과의 언어를 명확히 알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의 기본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부가 계속해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도 틀리고 사과의 언어도 틀린 것처럼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틀려요. 예. 사람마다 필요가 사실 다 다르긴 하죠. 근데 또 남자, 여자, 또 남편과 아내의 기본적인 필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부부 사이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항목 10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남편이 가장 원하는 필요가 뭘까요? 네? 네, 칭찬. 또 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데 성적 충족, 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첫 번째 필요는 애정인데 성적이지 않은 애정. 여자들은 사랑을 표현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성적인 게 아니라 손을 잡아준다던가 사랑해, 예쁘다,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표현, 그런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예요. 여성들이 원하는 건 대화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한 거 원한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직이 너무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 남편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원하는 건 남편이 좀 정직하고 그냥 솔직하게 다가오는 거 원합니다. 다음 네 번째,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섯 번째, 가정에 헌신하기를 원한다. 보통 여성분들이 원하는 필요예요. 남성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내 아내가 이 중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 부분을 채워줄 때 두 사람의 애정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남편들은 첫 번째가 성적 충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가 활동을 좀 같이 하는 거. 세 번째, 매력적인 배우자. 이제 결혼하고 나면 물론 뭐 집에서까지 화장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남편을 위해서 매력적인 여성으로 좀 꾸밀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그다음 네 번째, 가정적 지원. 다섯 번째, 칭찬. 남성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그런 부분에 필요를 채워줄 줄 알 때 부부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죠, 그렇죠? 근데 부부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주고받는 게 필요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주는 부부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한쪽이 아주 많이 사랑해서 구애해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을 피우는 것은 그런 주고받는 부분에서 채워짐이 없었기 때문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주고받음이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이 주고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나의 필요를 남편이 채워주고 또 남편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적절하게 주고받는 부분이 부부가 공평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부 사이 안에서는 갈등을 피할 수는 없어요. 꼭 갈등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좀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싸워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잘 좀 줄이고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서로의 다른 점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부부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부부 학교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모두가 다 아는 MBTI만 검사해드리고 설명해줘도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서로를 너무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서로만 잘못됐다라고 막 비난을 하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부부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70% 이상이다. 그건 뭐냐면요. 아무리 같이 살아도 평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외로 부부 사이에서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중요한 것이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다른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 해소를 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법을 잘 배워나가고 평소에도 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커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부가 두 사람이 아주 다른 환경에서 자라요. 그렇죠?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부분들이 알고 보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커플 지도는 뭐냐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프리페어 잉리치 부부 검사를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왼쪽은 유연성이에요. 이 부분은 얼마만큼 유연성이 있나. 밑에 부분은 이 부분은 얼마만큼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한 여성분은 very flexible 하다고 나왔네요. 네. 남편도 아주 very flexible해요. 이 두 사람은 되게 유연성이 많아요. 유연성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죠. 다행히 이 커플의 직업이 뭐냐면 그 주재원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관에서 일을 하시고 몇 년마다 옮겨가는 그런 직업을 부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플렉서블 하니까 그 직업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죠? 네. 이 부분은 이렇게 플렉서블한데요. 밑에 부분을 보면 아내분이 somewhat connected라고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연결된 것처럼 친한 것 같다, 연결된 것 같다라고 표시를 하셨고요. 남편은 우리는 너무 친밀해요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둘이 같이 관계를 맺는데 남편은 우리 너무 친해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우리는 별로 안 친해요라고 표시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 지도는 뭐냐면 자신이 태어난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두 사람의 가정을 보니까 남편은 디스커넥티드 된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족들이 아예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친밀함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친밀함이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했더니 어떤가요? 아내는 본인이 자라온 가정보다는 지금 현재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가깝지 않은 것 같으니까 별로 안 친해요 라고 지금은 표시를 했고요. 남편은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도 예전에 자기가 자란 가족이 너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 친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은 되게 좀 친밀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든 정보를 서로 다 쉐어하는, 조금 무섭죠. 네. 근데 저희 집은 경상도에서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서로 연락 하나도 안 해도 잘 있겠거니. 그렇다고 또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밀감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때 부부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어떻게 성격적으로 다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성격을 검사하는 도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MBTI부터 해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스코프라고 해서 제가 아까 프리페어 인리치에서 하는 성격 검사거든요. 이것도 있고 뭐 TCI라고 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격 검사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어떤 성격 검사 도구를 활용하든 괜찮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좀 해보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테스트를 가끔 하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이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너무 잘 알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이 검사 결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검사 결과는 항상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스코프라고 하는 성격 검사 도구는 보면요, 얼마만큼 사교적인가, 또 변화에 대해서 우리 부부는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 또 타인을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는가, 또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가, 또 정서적으로는 얼마만큼 안정돼 있는가, 이런 거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서적 안정성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스트레스에 취약한 스타일이고요. 저희 남편은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딱 만났을 때 너무 일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희 남편이 좀 일을 많이 시작하시는 스타일이라 제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좀 안다면 내 배우자는 내 아내는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하니까 조금 일을 줄여서 해야 되겠다라고 조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다른 점을 잘 알고 그 부분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부부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을 잘해야 된다. 건강한 부부는 소통을 잘하더라.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상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는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화가 훨씬 좋아집니다. 좋지 않은 첫마디를 던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돼요. 방어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명하게 되고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실 때는 첫마디를 좋은 것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늦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자기 방을 엉망으로 해놓는다거나. 어느 날 집에 딱 왔는데 아이 방을 딱 문을 열었더니 불은 켜져 있고 옷은 여기저기 다 늘려져 있고 이럴 때 아이를 보고 보자마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을까요? 방 치워 이렇게 하고 싶죠. 저는 항상 저희 가족과 대화할 때 저걸 생각해요. 좋은 첫마디로 하자.
그러면 잔소리하고 싶은 그 말이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먼저 너 오늘 기분이 어땠니? 오늘 뭐 했니? 라고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근데 방도 좀 치우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좋은 첫마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4가지 요인을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비난, 모욕, 자기 변호, 도피. 네. 그 이혼을 하는 커플들을 몇천 쌍을 조사한 박사님이 계세요. 존 가트만 박사님이라고. 그 박사님이 조사를 해보니 이혼하는 커플들은 대화하는 데 있어서 비난, 모욕, 자기 변호, 도피가 꼭 들어있더라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네. 비난은 뭐냐면요, 아이 메시지가 아니라 너 때문에,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항상 상대방에게 원인을 돌리죠. 네. 그것이 비난입니다. 모욕은 뭔가요? 꼬리표를 붙여서 너는 이기적인 남편이야, 이렇게 아니면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욕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죠. 그다음 자기 변호는 뭡니까? 잘못했다라고 말했을 때 항상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청소 못한 건 오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야. 항상 그냥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합리화를 너무 잘하는 사람. 그 다음 4번째, 도피.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회피해 버리시는 분들. 이런 대화들은 피하시고 건강한 대화, 아이 메시지로 나의 감정을 건강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뭐냐면 홍수인데요. 쏟아붓기.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막 다 얘기하시는 그래서 보통 갈등이 있을 때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것이 생각나더라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것은 좀 절제하시면서 대화를 하실 때 훨씬 더 부부 안에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요.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부부 안에서 화해를 시도할 때 그걸 잘 받아줘야 돼요. 대부분의 부부들은 싸우고 나면 화해의 시도를 해요. 말로 미안해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표정을 살짝 다시 웃는다던가 눈빛을 보내면서 좀 미안함을 표현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미안해 하는구나. 내가 화해하고 받아줘야 되겠다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불행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한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그날 해결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화해를 시도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을 자꾸 하시는 것이 부부관계의 소통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좀 건강하게 잘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좀 만들어 보려고 유튜브에 강의를 좀 올려놨어요. 저희 학교 이름이 ACC인데 ACC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임하고 부부 대화법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부부 사이에 부부 대화를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 좀 찾으셔가지고 임하고 부부 대화법을 좀 공부하신 다음에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부 대화법은 제가 상담할 때 늘 부부들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대화법이거든요. 첫 번째는 미러링, 두 번째는 밸리데이팅, 세 번째는 엠퍼시로 이루어지는 대화 기법이에요. 근데 이 대화 기법을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요. 부부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이 의사소통 훈련을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미러링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다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다 이야기를 잘 듣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는 끄덕끄덕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자리만 뜨면 다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미러링은 뭐냐면 내가 너의 말을 정말 잘 들었어 라고 하는 걸,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너가 말한 것이 이런 거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미러링이에요. 근데 이 임하고 대화법은요, 부부 사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먼저 나의 생각을 성급하게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말한 걸 정확하게 내가 잘 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지금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먼저 표현하는 것이 미러링이에요. 근데 평소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 소통하는데 되게 약하신 분들은 이 미러링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미러링은 연습을 하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상대방이 한 말을 이해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해보면 미러링을 하면서 내가 말한 걸 상대방이 표현해 주잖아요. 그럼 나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똑같이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돼요. 내 입으로 표현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밸리데이팅이에요. 밸리데이팅은 뭐냐면 상대방이 말한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해가 되네요 라고 하는 것이 밸리데이팅이고요. 엠퍼시는 뭐냐면 상대방이 그 말을 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헤아리고 표현해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너가 많이 섭섭했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럴 수 있었겠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 꼭 이 부부 대화법을 기억하셨다가 적용해 보시면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공룡과 말 그림 생각나세요? 네. 그 부부가 상담을 오래 많이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인형을 고르게 됐어요. 네. 가정을 잘 돌보는 캥거루와 또 집을 잘 지키는 암탉을 골랐어요. 처음보다는 훨씬 더 사랑과 존중이 있는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부관계가 이렇게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젊으신 청년분들 또 결혼 초기에 있으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의 결혼 생활이 끝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나눈 것들을 몇 가지를 좀 기억하셨다가 삶에 적용하시고 또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이 의도한 에베소서에 나온 정말 아름다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정말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존경하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